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세환급금 수령 방법과 양도 요령 두 가지입니다. 그냥 상식 범위 안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사유로는 기본적으로 세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그런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신고서에서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에 처음부터 환급 신고를 한다든지 뭐 그런 사항들이 기본적인 사안이겠습니다만 저희한테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착오로 납부를 잘못한 케이스요. 이중 납부라든지 다른 사람 세금을 잘못 납부한 케이스. 이게 이제 차고 납부는 주로 이제 가끔씩 벌어지는 게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게 굉장히 바쁜 시기에 이렇게 업무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 납세자분 거 내야 될 거를 B 납세자분으로 좀 잘못 쓰신다거나 하는 사고도 가끔씩 벌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재빨리 A 분의 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납부를 하시는 거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쪽 것도 다시 돌려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착오로 돈을 잘못 납부했거나 이중으로 납부했을 때는 서식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신청서라 그래가지고 요 내용이 모든 환급을 신청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제목이 너무 크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차고 납부 내역, 이중 납부 내역 여기 쓰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중으로 잘못 납부한 게 어떤 것이냐 이거 써가지고 그 내용 확인되면은 이제 바로 환급 나가고 약간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경정 청구하실 때라든지 신고서에 의해서 환급 벌어질 때 이때는 이 서식 쓰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어디까지나 차고 납부, 이중 납부 이런 거 벌어졌을 때 쓰시는 서식이고 관할세무서 이제 징세과 쪽으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근데 이제 계좌이체로 수령을 많이 하십니다. 국세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현금으로 수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계좌이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계좌로 수령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신고서 계좌, 환급 계좌 개설된 거 이렇게 두 가지 성격으로 좀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좌로 수령을 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어떤 내가 A라는 계좌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계좌에 요번 환급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번에 신청한 그 환급 한 번만 이 계좌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은 이때 쓰시는 방법이 신고서 계좌라는 방식을 쓰시게 됩니다.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나는 B라고 하는 나의 계좌를 앞으로 발생하는 국세 환급을 받는데 계속 돈은 여기다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환급이 발생하든지 간에.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는 계좌 개설 신고라는 서류를 하나 제출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다가 환급금을 계속 넣어드리는 처리를 해드리게 됩니다. 이 환급받을 계좌는 이제 하나 계좌에 모든 걸 받을 수도 있고요. 세목별로 입금될 계좌를 좀 따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제가 요걸 지금 요번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만 위에 있는 거를 모든 세목 환급 계좌 밑에 세목별로 따로 받을 때를 세목별 환급 계좌 이렇게 좀 표현을 편의상 하겠습니다. 좀 주의하실 건 뭐냐면요. 요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계좌 개설 신고 아니면 신고서 계좌 요걸로 다 해결이 되는데 그 복지와 관련된 장려금들 있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그 저희 뭐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런 것들에 대한 국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별도의 복지 금액이기 때문에 위쪽의 제도들의 영향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환급 계좌를 좀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고서 계좌입니다. 내가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한 환급금 그거 한 번만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요. 지금 앞에 보신 첫 번째가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서, 이게 법인세 신고서,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맨 첫 장 앞쪽을 따온 건데요. 이 중간에 보시면은 환급금 계좌 쓰는 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계좌번호를 쓰시게 되면 은행하고 쓰시게 되면은 이 신고서에 의해서 계산된 환급금이 얼마가 나오잖아요. 요 금액은 여기다 넣어달라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다른 계좌 개설된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다른 계좌 신고된 게 있어도 무조건 요 환급금은 여기로 지급하는 것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의사표현이 되고 바로 앞에 써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지정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가장 약간 높은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신고서 계좌라는 녀석이 신고서에 직접 쓰는 계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계좌이체 조금 뒤에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계좌이체 받을 계좌를 신고하지 않게 되면은 요 돈을 이제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좀 수령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될 때는 저희가 보내드리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라는 서류에다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우체국으로 가시게 되면은 그 해당 돈을 이제 현금으로 지급해드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환급금 통지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가까운 우체국, 여기 써 있습니다. 이쪽에 가까운 우체국에서 몇 월 며칠부터 현금으로 지급해드립니다라고 문구가 써 있어요. 보통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 그날일 수도 있고 다음 날일 수도 있고 다다음 날일 수도 있습니다. 요 날짜가 이게 뭐냐면은 한국은행에서 그 내 돈, 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관련된 이 돈을 우체국에 보내준 날짜가 요 날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날짜부터 돈을 찾으실 수 있는 거라서 요거보다 하루 먼저 갔는데 그냥 하루 먼저 내주면 안 되냐고 우체국 직원하고 싸우셔봤자 소용이 없어요. 걔네들이 돈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 좀 지켜서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급 기한이 써 있습니다. 지급 기한이 보통 요 날짜로부터 1년 정도 되는 날짜가 지급 기한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이 지급 기한이 넘어가면 당연히 또 우체국에 돈이 없으니까 찾아가실 수가 없게 되는 거라서 만약에 지급 기한을 간 넘겼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세무서에다가 세무서 환급 담당 징세과 부서에 있습니다. 징세과에 징세과 환급 담당 분한테 요 내용으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다시 한번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내가 돈을 찾아갈 거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시면은 요 내용으로 한국은행을 통해서 우체국에 돈을 지급하는 과정을 한번 더 거쳐야 됩니다. 저희 직원이 1년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통 한 3, 4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고 그런 다음에 다시 그 처리가 끝난 다음에 요 통지서를 보내드리거나 또는 그때 통화가 좀 잘 되면은 이제 잘 됐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때 만약에 이제 서류라든지 조금 써주실 수 있으면은 그거 갖고 계좌로 바로 돈을 넣어드린다든지 이런 처리들도 해드릴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환급 금액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기 그 언제부터 드립니다라고 써 있는 날짜부터 5년이 지나면요. 이 돈을 더 이상 찾아가지 않는 돈이라 그래서 이 돈이 그냥 국고로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되면 세무서 직원도 드릴 수가 없고 우체국 직원도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찾을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그 권리 행사 기간이거든요. 그 안에는 돈을 찾아가셔야 되고 당연히 계좌로 신고했으면 그냥 바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바로 들어오니까 현금으로 찾아가는 상태인데 5년 이상 묵혔다가 옛날 거 들고 오신 분 어쩌다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급할 방법이 없다. 왜? 돈에 의해서 그 권리가 법에 의해서 권리가 기간이 끝나버립니다. 국보에 귀속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통지서를 만약에 받지 못했으면 관할세무서 그 징세과 체납 담당 부서에 사실 아까 그 환급 담당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분한테 요거 재발급해달라고 내 신분증 들고 가지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인 경우에는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죠. 자, 이제 계좌로 이제 신고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건데요. 앞에서 우리 신고서 계좌는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신고서에 직접적으로 계좌번호 기입하면 그 신고서에 의해서 나가는 돈은 반드시 여기에 입금이 되게 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는 요 2번, 3번이 뭐냐면은 저희한테 계좌 개설 신고서라고 하는 서식을 하나 써주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름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기는 해요. 계좌 개설 신고서라고 하는 서식이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식은. 그런데 요거는 속성이 실제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어떤 은행에서 새 계좌 트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나의 계좌를 환급 계좌에 환급 받는데 쓸 거라고 세무서에 알려주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뭔가 뭐 계좌번호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명칭이 계좌 개설 신고라고 돼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 해서 세목별 환급계좌 신고서가 있으면 그 세목에 의해서 들어간 거.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부가가치세 환급계좌가 있다. 그럼 거기다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예를 들면은 부가가치세 환급계좌가 신고되어 있는데 이번에 발생한 환급이 종합소득세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계좌로는 안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얘는 모든 세목 환급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요. 아무것도 신고된 계좌가 없으면 당연히 현금으로 지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거 제출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만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 납세자의 인적 사항과 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신청이 들어와도 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그냥 탁 막혀버려요. 저희 직원이 따로 해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요거는 보통 어디서 문제가 벌어지냐면요. 예를 들면은 납세자 입적사항, 납세 의무자 인적사항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법인이에요. 법인이면은 납세자 인적사항은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그런데 계좌가 여기가 법인, 대표, 개인 계좌. 요거는 뭘로 돼 있냐면 주민등록번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법인하고 개인은 근본적으로 속성이 다르죠. 법인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인격체라서 사실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사람으로 보셔야 되는 약간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 대표가 법인 통장에서 돈을 일부 빼가지고 간다. 개인적으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횡령이라고 부르잖아요. 대표적으로. 물론 이제 사업상의 용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는 내부적인 처리라는 건 상관이 없고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걸 횡령이라는 범위로 두잖아요. 심지어 이 법인 대표가 그 법인의 창업주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인격으로 별도의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별하기 때문에 요 위에 나오는 납세자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요 법인 요거하고 계좌 예금주가 이렇게 법인 대표일 때 여기 입금 안 됩니다. 법인 사업자 번호로 개설된 통장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네, 두 번째 주의하실 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계좌 개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계좌가 사업용 계좌, 우리 소득세법에서 나오는 요거하고 상증에서 나오는 공익법인 전용 계좌들과는 좀 다르다는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서식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마찬가지로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근로장려금과 장려장려금은 요것과 상관없이 별도의 복지계좌를 따로 등록하셔야 되는 형식이 됩니다. 거기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 계좌 개설 신고서는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신고인이 누구냐, 그다음에 계좌번호 뭐냐, 이렇게 가볍게 쓰는 약간 그런 내용이 되는데 여기 위에서 얘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쓸 거냐, 주민번호를 쓸 거냐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된다든지 그런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세목별 환급 계좌, 그러니까 특정 세목만 이 통장으로 돈을 받겠어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받겠어, 이렇게 그냥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부가가치세 받겠어,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야, 나는 모든 세금을 이 통장 하나로 받겠어, 모든 세목 이렇게 체크하시면 이렇게 된 게 이 3번이 되는 거죠. 그거 외에 다른 세목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으면은 얘는 세목별 환급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거라. 어떤 경우에도 신고서에 뭔가 계좌가 써 있게 되면은 그때는 무조건 신고서 계좌로 환급이 나간다는 사실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계좌 개설 신고서 종류 네 가지가요. 우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계좌라는 이름으로 조회하셨을 때 나오는 서식이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그런데 왼쪽 위에 보이는 계좌 개설 신고서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신고서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 개설 신고서 나오는 것은 우리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받을 때는 별도로 신고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용 계좌 신고 요거는 뭐냐면은 소득세법에 나오는 그 사업용 계좌, 요 환급받는 계좌가 아닙니다. 환급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다음에 여기 전용 계좌라고 나오는 게 상증세 쪽에 나오는 공익법이 관련된 그 계좌 그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얘도 환급받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서식을 잘못 써놓고 내가 의도는 환급받으려고 제출했는데라고 하셔도 받는 쪽 직원 입장에서는 이 제목으로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아 얘는 어디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이 프로세스가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 의도와 다르게 처리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결국에는 돈이 그 계좌로 안 들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의 체크를 좀 주의하시면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서식이 이렇게 다르다고는 하지만 저희 홈택스 쪽에 가시면은 이제 연결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편리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홈택스에서는 납부고지 환급이라고 하는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요 메뉴에서 요 가운데 보시면 환급 계좌 개설 신고 변경 요게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방금 전에 계좌 개설 신고서 제출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참고로 그냥 평소에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게 오른쪽 아래에 전자고지 신청 및 해지에서 고지서를 전자로 받는 거 신청하는 거 요쪽 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해서 고지서 받은 다음에 그거 납부기한 밀러달라는 요청하는 거 요쪽에 있습니다. 자주 쓰시는 메뉴니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급 계좌 개설 신고 방금 전에 요 칸 눌렀을 때 나오는 거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쓰는 내용 뭐 별거 없습니다. 세목, 계좌 개설 신고 은행 계좌번호 이렇게 쓰는 건데 세목에서는 모든 계좌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특정 세목을 지칭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개설 은행과 계좌번호를 쓰고 신청하기 누르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수동으로 내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좀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려금 같은 경우에 아까 서식이 달랐죠. 그러다 보니까 계좌 입력하는 화면도 다릅니다. 홈택스에서도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이라고 하는 위쪽 메뉴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안에 계좌 개설 신고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들어간 것은 장려금 지급받을 계좌로만 쓰이는 계좌가 됩니다. 이런 점들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급 계좌 신고하는 칸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리고 불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법 제도가 그렇게 나눠져 있고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화면도 다르게 나눠져 있다라고 조금 이해를 부탁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주의하실 사항은 문서로 접수를 하려고 할 때 이 계좌 개설 신고서는 따로 접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동으로 내려고 하신다. 홈택스 말고 그러면은 그 신고서 첨부 서류가 굉장히 두꺼워요. 거기다가 계좌 개설 신고서라든지 이렇게 이런 서류들도 함께 붙여서 한 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접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접수가 누락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벌어져요. 찝어갖고 같이 오시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접수가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얘를 찾아낸 다음에 다시 접수를 해야 된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이어져 가지고 또는 얘가 놓쳐져 가지고 이제 앞에 신고서가 이제 전산센터로 뭔가 이렇게 입력대로 들어가 버린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지 못한다든지 그런 그림들도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직원들이 발견을 하면은 이걸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이제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려는 거 맞으시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곤 하는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따로 접수해야 되는 서류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도 방금 전에 우리 홈택스처럼 그냥 그렇게 입력을 하셔서 끝내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편합니다. 자,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 계좌는 계좌인데 내 계좌가 다른 기관이나 다른 개인에 의해서 압류된 거, 세무서가 압류한 거 말고요. 기본적으로 그 계좌 자체를 누군가 제3자도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좌에 이렇게 해서 압류가 걸리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에 입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금이 불가능해져요. 압류가 걸리게 되면은 이 출금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두 당사자가 소송 중이라고 한다면은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권리를 그만큼 가져간다든지 약간 그런 상황들로 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환급금도 납세자가 여기다가 납세자께서 여기다가 넣어달라고 환급 신청을 하시면요 돈이 여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돈이 들어가 버린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거기서 조세채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세 채권과 채무라는 측면에서 환급금은 저희가 지급하는 거니까 국가가 채무가 되겠죠. 그 채무를 이행해버려서 그 채무 이행이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이 계좌에 이미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손도 댈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 돈을 찾아서 어떻게 돈을 어떻게 써야겠다라고 플랜 같은 게 사업용이든 뭐든 이렇게 플랜이 있으실 수 있는데 여기로 들어간 것 때문에 돈을 못 찾는 상황이 벌어진다. 요걸 가지고 이제 세무서 와가지고 이 돈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 이 돈은 내 환급금이니까라고 요청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 돈을 압류한 건 세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이 입금되고 나면 그 돈은 계좌 소유자의 돈이 되는 거거든요. 이 계좌 소유자는 본인입니다. 본인이 이 압류를 풀어내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외에 방법이 없고 또 이제 물론 법원을 통해서 조치를 받으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세무서나 은행이 따로 도와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굉장히 답답해지신 상황이 뭐 좀 많이 벌어지세요. 서로 간에 좀 약간 쳇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급된 금액이 국세 환급금이다 보니까 세무서에 오셔가지고 항의하시는 경우 제법 있는데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좌가 압류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환급 계좌로 활용하시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신고서 계좌. 신고서에다가 직접 내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를 기재하는 방법. 그다음에 수시로 계좌 개설 신고를 맞게 하는 방법.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하시는 게 적절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국세환급금 양도입니다. 이 국세환급금을 양도한다는 거는요, 내가 받을 환급금을 제3자한테 넘기는 약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국세환급금은 양도를 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A라는 사람일 때 국가가 나한테 돈을 환급금을 지급해주면 내가 이 돈을 받은 다음에 B라는 사람한테 넘겨주면 되거든요. 계좌이체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시게 되는 경우가 보통 이제 어떻게 하시게 되냐면은요. 보통 이제 돈을 돌리는 사업자들끼리 돈을 돌리는 상황에서 채권 채무 관계자들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원활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내가 당장 돈이 없는데 뭔가 미래에 지급받을 이 환급금을 사전에 양도하는 서류를 서로 씀으로써 이걸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뭔가 처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거래처에 대금 지급을 약간 보장하기 위한 용도가 가장 흔하다라고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급금을 양도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제 권장되는 제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양도가 어떻게 처리돼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좀 뒤에 좀 따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내가 좀 금전적인 어떤 그런 되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다. 사업상 돈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돈을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제3자한테 계좌이체를 하는 게 모든 어떤 그런 컨트롤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황에 대한 돈의 흐름이 내 손 안에 쥐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도할 수 있는 금액은요, 내가 환급받은 환급 총액에서요, 저희 체납액은 환급 안 해드립니다. 체납받은 거 있으면요, 체납액만큼 빼고, 그 다음에 또 제3자한테 압류받은 금액들 빼고, 저희 세무서가 압류를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제3자가 또 압류를, 환급금에도 압류를 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받을 돈 중에서 원하는 만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청하시는 방식은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라고 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출기한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급하기 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얘도 처리 기간이 좀 약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환급금 통지서가 발급돼 버리고 나면 환급 관련된 업무가 완전히 끝난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전에 제출해 주셔야 안전한 처리가 가능하다. 보통 그래서 환급 신고하실 때 좀 제출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자, 관련된 규정들은 그냥 여기다 언급해 놓은 거니까는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환급 관련된 양도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게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서식입니다. 양도자 인적사항 돈 주는 사람, 양수자 인적사항 이렇게 같이 써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발생하는 국세환급금 총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얼마를 양도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는 거고 특이사항이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서명 날인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출자가 양도인이 양도하는 걸로 제출을 하는 게 아니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서명 날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보통 이 양도요구서가 제출될 때는 약간 대금 지급을 담보로 해서 둘 사이에 어떤 신용과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요거를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요구서를 냈다가 양수인한테는 그걸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켜놓고 얘를 취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대금 지급이 완전히 안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양수인이 국가를 낀 사기를 당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출자가 양도인, 양수인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어느 한쪽이 이걸 취소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얘를 만약에 이 내용을 이제 제출을 한 다음에 얘를 철회를 하려고 한다 하면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서명하고 모두 확인을 받은 어떤 그런 서식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양자의 확인을 모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철회를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이 상황에 의해서 이 둘 다 제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은 철회를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급금 양도라는 제도가 사기랑 조금 연관되지 않도록 약간 이렇게 좀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 추가된 서류를 제가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거고요. 필수 첨부 서류는 예고, 대리인 신청 시에는 예를 더 내셔야 된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예, 금지 물어보신 거요. 인감증명서는 저희가 몇 건을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당사자의 의사표현이 맞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써 있는 일종의 코드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렇지 않으면 양도 처리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얘들은 필수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넘겨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자, 기본적으로 양도 신청하는 건데 사실 앞에서 제가 서식으로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저희 홈택스 검색창에서 양도 요구로 검색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제일 좀 수월하게 들어갑니다. 얘가 위쪽에서 메뉴 따라가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솔직히 좀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양도 요구하는 상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수동 메뉴 위치는 제가 이 아래쪽에 써놨습니다. 증명 등록 신청 들어가셔서 요거 들어가셔서 요거 들어가신 다음에 요거 들어가시고 요거로 검색하셔서 요거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요거 하느니 여기다가 요 창에다가 양도 요구 이렇게 하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얘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편해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양도 요구서를 제출한 이후에 양도의 취소나 철회는 할 수 없다. 근데 두 사람의 동의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긴 하고 첨부된 동의서 이런 것들 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 자, 그다음에 체납 총단과 관련해 가지고 원래는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돈을 주는 상황이잖아요. 환급금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양도인의 체납만 빼고 나머지 돈을 양수인한테 줄 것 같지만 양수인한테 체납이 있어도 그것조차 떼고 남은 금액이 환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정해져 있는 룰이라서 이제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도인이 양도요구서를 먼저 제출했어요. 예전에 이제 이건 소송 한번 붙었던 건이었는데 양도인이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면서 양도를 요때 같이 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체납이 발생한 거예요. 환급금 지급은 요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은 양때 이제 우리 납세자분의 주장이 뭐였냐면은 내가 양도 신고를 먼저 했으니까요. 먼저 신고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발생한 체납에는 얘가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의 결정이 이 지급하는 시점에 체납액이 있으면은 요거 꼭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다. 양도 요구서는 그러니까 접수됐을 때 바로 처리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 지급하는 시점에서 일부를 떼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플레이가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요런 판례가 있다. 판례는 이러한 판례가 있다. 이렇게 언급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부분은 이제 뭐 저는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요 업무를 예전에 좀 해봤던 사람으로서는 이게 안정적으로 양도 처리를 시켜드리고 그걸 직원들이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출을 빨리 해주시게 되면은 낼 수 있나 빨리 해주시게 되면은 그거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기 환급 때라든지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환급 시점 요럴 때는 그 세무서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되게 임박해서 들어온다든지 그러면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꼼꼼하게 이제 보는데 현실적인 무리나 한계가들이 좀 주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맞춰드리긴 합니다만 조금 빨리 들어오면은 그만큼 처리하기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우라기보다는 곤란한 경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처리 기간이나 현실적으로 사람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 내용이 저희 국세 환급금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